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땅이 얼어붙는 겨울이지만 올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들의 손길은 부산합니다. 논에 뿌릴 벽시 품종 고르고 이른 곳은 벌써 밭에 감자 심는 곳도 있다고 해요. 1년 내내 흙과 함께 하면서도 농민들 인건비와 비료값 등 생산비가 고공행진하면서 농사지어 돈 벌었다는 이야기 듣기가 참 힘듭니다. 특히 비료값은 농협 판매가 기준으로 올해는 5,000원이나 올린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가 주는 비료값 인상분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농번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비료값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이런 와중에 여천농협에서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지역 농민들에게 지원해야 할 비료 보조금 20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여수경찰서가 내사에 들어갔어요. 농민을 위한 농협이 오히려 보조금을 횡령해서 농민을 2번 죽이는 일까지는 없어야 할 텐데 농협이 존립하는 이유 이번 기회에 더 명확해져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여수시가 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서 행정의 투명성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여수시가 세금으로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부실해 행정의 투명성 확보나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시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는 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 안건의 내용, 회의 결과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일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나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정책자문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등 상위 법률과 여수시 자체 조례에 따라 총 191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인데 여수시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위원회 활동 내역은 174개로 전체 위원회 중 17개의 위원회 활동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시의 각종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는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지만 개별 위원회의 회의록은 해당 부서가 시 홈페이지에 자체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회의록, 회의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가 운영하는 일부 위원회의 활동 내용이 공지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위원회 활동의 세부 내용 역시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조례까지 만들어서 위원회 활동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작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여수시의 입장이 있습니까? 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여수시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이 결과는 지난해 자료로 겨우 9건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교통영향평가심의나 계약심의, 부동산 가격 공지, 경관위, 경관건축공동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등 극히 소수의 위원회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수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종 위원회의 개최 내용 및 결과를 보면 2023년에 9건, 2022년에 22건, 21년에 34건, 2020년에 12건, 2019년에 16건만 공개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나마 공개된 활동 내용도 심의 안건과 회의 결과만 간략하게 공개되어 있고 위원들의 회의 당시 발언 내용은 거의 공개되지 않아 심의 과정을 알 수 없는 회의록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여수시의 각종 위원회의 활동 내역, 특히 회의록 공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지역 일부에서는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위원회가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시가 정한 방향에 맞춰 거수기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여수시는 언론을 통해 현재 여수시 산하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조만간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조례에 회의록 공개를 강제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실무 부서에서 회의록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어요. 조례 이거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지난해 광양시가 문화도시 지정에서 탈락하자 지역 시민단체에서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난하는 입장과 함께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네요. 네, 최근 광양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에서 고배를 마신 것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정인화 광양시장에게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지역 시민단체인 광양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문화관광 전문가인 정인화 시장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대상지의 최종 탈락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대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양참여연대는 광양시가 지난 2022년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었고 2023년 본도시 지정만을 남겨뒀지만 문화관광 전문가인 정인화 시장이 이끄는 광양시는 문화교육으로 꼽히는 시민행복 K문화교육도시 광양이라는 비전으로 지정 공모에 참여했지만 최종적으로 탈락했다며 광양시의 행정 능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예비도시 지정까지 받았다가 최종 선정에서 탈락한 정인화 광양시장으로서는 시민단체의 이번 비판이 더 아프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광양시는 지난해 8월 문체부가 기존의 문화도시 지정 공모 방식을 중단하고 새로운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자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조직된 기존의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최종 준비를 준비해온 바 있습니다. 광양참여연대는 광양시의 이번 문화도시 지정 최종 탈락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문화관광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당선된 정인화 시장의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시민들과 약속한 문화관광도시의 노드맵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정 시장에게 주문했습니다. 광양참여연대는 정인화 시장이 2023년 송년사를 통해 문화교육도시를 이 타이틀로 지역의 문화 경쟁력을 담아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조만간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순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천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자체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으면서 순천시의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네요. 네, 순천시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기관유형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자 지역 일부에서 순천시의 정보공개 의지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순천시의 정보공개 종합평가의 보통 등급은 현재 순천시의 행정정보 공개 기준이 부시장 이상의 결제 문서 가운데 비공개로 결정된 비율이 높은 것이 그 원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청구된 사안 중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등으로 공개 여부가 각각 결정되는데요. 아직 순천시가 통계를 내고 있지 않지만 이 평가 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어려운 상태인데 지역 일부에서는 순천시의 정보 공개 문서에 대한 경직된 원칙이 낮은 등급의 원인이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지난해 정보 공개 청구 건수는 총 2,837건으로 전년 2022년보다 283건이 늘었는데 청구된 사안은 각 담당 부서별로 전달돼 공개와 부분 공개, 비공개 여부 등이 최종 결정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정보 공개 종합 평가를 내겠습니다만 정리를 해보면 순천시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네,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기관평가는 전국 7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여수시 등 15개 시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목포시 등 23개 시는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보통평가라는 낮은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평가 분야로는 업무 추진비 등 국민적 관심 정보를 사전에 공개했거나 또 알기 쉽게 충실한 내용으로 제공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사전 정보 분야를 살펴봤고 또 국장급 이상의 결제 문서 등 원본 공개 대상 문서에 대한 공개 비율, 또 공개, 비공개, 부분 공개 결정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 또 만족도 실적 등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순천시 주무부서에서는 전체 등급에서는 보통 평가를 받았지만 이 정보 공개에 대한 만족도 등의 평가 지표에서는 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정신없이 또 보냈고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17일입니다. 17일. 벌써 17일인가요? 예. 또 2024년이 또 이렇게 속절없이 벌써 이렇게 속절없이. 보름이 넘게 지났네요. 다시 한번 또 뭐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이게 일이 이 많으시네요, 스케줄이 요즘에? 항상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정해진 스케줄대로 그냥 살다 보면 딱 금요일 돼 있고 다시 또 월요일 돼 있고 다들 그러시지 않아요? 그렇죠. 다들 딱 눈 뜨면은 저녁 돼 있고 그러지 않나요? 그 휴대폰의 캘린더 같은 거 보면은 이 칸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고 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이 칸을 나는 살고 맞아요. 있고 이 칸에서 몇 맞습니다. 번째 일을 나는 지금 수행하고 있고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요, 송 변호사님. 다람쥐처럼 네, 사는 거죠. 하루살이죠, 하루살이. 하루 벌어서 하루 맞고 내일 맞고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만 농담도 참 진담처럼 하신다. 오늘은 또 어떻게 버텨보자 이런 심정으로.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다. 네, 괜한 질문을 또 드렸습니다. 예. 자, 화제의 판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판결 이번 주 주목해 보셨습니까?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에 대한 근로자성 이제 이 인정 판결은 하급심에는 덜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서 가지고 나왔는데 특히나 이 판결의 어떤 뭐 당사자가 그래도 좀 알려진 물론 당연히 좀 다 알려진 분들이신데 특히나 그 이제 그룹 신화의 그 앤디 씨의 아내 분으로 또 많이 알려졌죠. 방송에 또 같이 출연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예능 프로그램 뭐 출연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공개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이 이은주 아나운서인데요. 이은주 아나운서가 원래 이제 KBS에 2015년도에 기상캐스터로 입사를 했다가 16년도부터는 이제 그 회사 자체 내 내부 테스트와 교육을 거쳐서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행을 하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나운서 업무를 했었죠. 근데 이제는 2019년 7월경에 이제 KBS가 신입 아나운서를 채용하면서 이제 이전 아나운서를 이제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시킨 거예요. 그리고 계약 만료가 되었다면서 고용 관계를 해지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나운서는 KBS에 나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부당한 해고다. 이제 이런 취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선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사건이 1심에서는 회사의 손을 들어줬어요. 계약서를 보면 업무상 지휘 감독에 관한 조항도 없고 또 KBS의 취업 규칙이나 복무 규정을 봤을 때 그 적용을 받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뭐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어떤 그런 교육도 받지를 않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설시하면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네. 2심에서는 이 아나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맞다. 왜냐하면 15년도에 입사를 해서 어쨌든 19년도 7월까지는 계속해서 일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해고로서 무효고 자세한 사유로는 배정된 방송 그 편성표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지휘 감독을 통해서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인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아나운서는 KBS에 전속된 직원이다. 그래서 이제는 KBS가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다퉈보겠다 해서 갔는데 대법원도 이와 같은 2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복직 명령 내렸다고 합니다. 예. 네. 참 전국 사실 곳곳에 뭐 하급심 판정 말씀하셨는데 전국 곳곳에 진짜 많아요. 뭐 저도 처음 시작을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시작을 했었고 예. 뭐 지금은 이제 뭐 소속이 돼 있습니다만 주변에서도 뭐 소송을 한 경우도 많이 봤고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봤고 이 복직한다고 해서 이게 또 마음이 또 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갔다가 또 현실적인 나오는 경우도 부분은 많이 봤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 사례들을 보면 네. 어쨌든 프리랜서라는 명목하에 뭐 전혀 보호를 해주지 않는 그런 영역에 있는 아나운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전속적으로 계속
해서 뭐 몇 년간 계속 근무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매일 출근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정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결국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니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 다른 사건들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다만 아쉬운 거는 대법원까지 어떻게 보면 회사가 가느라고 5년이 지났잖아요. 2019년 7월에 그렇게 고용관계 해지돼가지고 이제 소송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MBC에 이제 취직하기도 했지만 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판결을 받아내는데 5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참 회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결국엔 또 말씀하신 대로 복직했을 때도 그런 뭐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차별은 당연히 없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하면은 참 이 근로자성을 그냥 우리가 일반 그냥 감정으로 이해했을 때는 당연히 근로자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어떻게 이게 좀 사측에서 어떤 그런 법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좀 이런 판결들이 이제 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으니까 좀 소송까지 가지 않고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물론 뭐 정규직 아나운서가 낫냐, 뭐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낫냐라는 절대적인 재단은 어렵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보시는 프리랜서라는 단어에 좀 신비로움이 좀 있잖아요. 잘 나가는 분들 좀 아무래도 그렇죠. 많이 포장이 좀 돼 있다 네. 보니까. 프리선은 언제 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전혀요? 갑자기요? 예. 저는 그게 없습니다. 예. 네, 네. 그 참 모르겠어요. 그 아나운서라는 직군 자체만 보면은 한 10 중에서 한 2 정도만 정규직 아나운서, 나머지 한 8은 프리랜서 비정규직 아나운서가 아닐까 싶은데 뭐 이건 뭐 비단 뭐 아나운서뿐만이 아닐 것이고요. 관련된 내용을 또 짚어주신지라 관련 내용까지 좀 제가 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응원한다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주제로 넘어가죠. 자, 전세 사기 피해자가 1,9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피해라고 하니까 뭐 그 밑에 있는 것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피해는요. 국토부가 최근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 중개사를 적발했는데 무려 429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 단 한 명만 자격 취소 처분을 진행 중이에요. 뭐 몇십만 원 월세에서부터 수십억짜리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공인 중개사의 도움을 받는데 이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인 중개사가 드러나니까 도대체 누굴 믿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 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꽁트 듣고 오시죠. 네네, 거기 나전 부동산이죠? 전에 전화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때 그 물건 어떻게 됐어요? 그거 넘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겨우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안 하시면 그만큼 손해예요. 아유, 저도 빨리 하고 싶죠. 그런데 뭐 컨설팅 비용이다 뭐다 해서 너무 큰 돈을 요구하시니까 아유, 제가 뭐 가진 예산은 한정돼 있는 거고. 일단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거기 그 사거리 카페 아시죠? 거기서 봅시다. 아니 뭐 왜 이런 카페에서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뭐 시끄럽고 너무 막 번잡스러운데. 그것이 우리 사무실이 갑자기 리모델링을 하게 돼가지고 여기서 보자고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시세보다 싸게 뭐 사주신다고 컨설팅 비용이니 뭐니 하는 것도 이상하고 저기 혹시 사무실도 없이 뭐 부동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속고만 사셨나? 아니야. 얼른 컨설팅 비용 1억만 송금해 주시면 그쪽 매도인하고 계약 진행하려니까 그것부터 처리를 해주시죠. 아 이거 아무래도 이상한데. 여기까지. 컨설팅 비용이라는 것을 공인중개사분이 받는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또 모르는 뭔가가 있는지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보겠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규정하고 있는지부터 설명 주실까요? 네, 공인중개사법의 좀 연역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시작은 부동산 중개업법이었어요. 처음에 법이 제정될 당시는 1983년 12월 30일에 그때 이제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제정이 됐었는데 네. 그때 이 법이 제정된 취지가 뭐였냐면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허가제로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를 신설을 하자. 그 대신 그때 당시 처음에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공인중개사만
이 중개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음.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중개업자는 전국을 영업직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중개업자는 그 영업소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안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이렇게 법을 이제 제정을 했었고 예. 이 법이 이제 2005년에 이제 가게 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이제 법명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이제 부동산 투기가 이제 투기나 이제 탈세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의무화를 시키고 이제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2014년도에 그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예 다른 법으로 만들어져 나가고 이제 공인중개사법으로 법명이 바뀝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중개업자라는 용어도 좀 너무 뭐 일본식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를 개업 공인중개사로 이제 변경을 시키고 예. 중개 수수료라는 말도 이제 뭐 중개 보수로 좀 변경을 하고 이제 이런 법이 생겼는데 이제 쉽게 이해하면은 중개라는 게 뭔지를 이제 이 법이 규정을 하고 이제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어떤 거를 중개할 수 있는지 그 대상에 대해서 대표적인 뭐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리고 뭐 이런 건 당연히 다 아시는 거고 임목이라고 해가지고 왜 우리 수목들 중에도 등록돼 있는 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것도 당연히 거래 대상물이 됩니다. 중개 대상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이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공인중개사가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 있잖아요. 금지 행위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쉽게 생각했을 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를 한다. 일반 이런 규정들에 해놓고 또 그거에 대한 뭐 벌칙 규정 같은 거를 담고 있는 법이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주제 소개드릴 때 뭐 전세 사기로 이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가 뭐 11,000명 가까이 되고 그런데 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국토부가 적발한 것만 무려 430명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국토부가 이번에 적발한 사례 보니까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하죠. 일단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 연말까지 그 조사를 해서 적발한 사람들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조사해서 429명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게 피해자도 많지만 그만큼 위반 행위에 가담한 어떤 공인중개사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그 사례도 굉장히 뭐 다양합니다. 뭐 무자격 중개 행위를 하신 분도 계시고 뭐 폐업 신고를 했는데도 다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빌려서 운영을 하신 분도 있고 뭐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뭐 이제 금품을 수수한다든지 우리 꽁트 사례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도 뭐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미 잘못을 했으니까 행정처분을 받아서 어떤 자격정지라든지 이런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문제가 생긴 부동산을 위장 폐업하고 부동산 뭐 다른 곳을 또 운영했다든지 다양합니다. 뭐 이중 계약서를 작성했다든지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든지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았다든지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뭐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의 수준입니다. 예. 확인서를 뭐 미작성하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과태료 정도 부과 대상일 수 있는데 네. 또 그 전세 사기와 관련된 거는 좀 사안이 크죠. 예, 그거는 좀 따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하나씩 뭐 좀 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꽁트를 좀 짚고 가겠습니다. 꽁트 사례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뭐 컨설팅 비용도 나오고 아니 그 사무실이 없냐? 왜 카페에서 상담을 하냐? 사무실조차 없어. 그런 거 보니까는 아니 뭐 리모델링 중이다라는 또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리모델링 하고 있으면은 뭐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뭐또 당당하다고 하면은 불안해하시니까 또 고객이 아 그거도 무슨 사진인지 모르죠. 또 그러니까요. 어디 검색해가지고. 맞아요. 꽁트 사례 불법 상황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자격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예, 이 사람이 그리고 공인중개사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유효한 그런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도 의심스러워요. 그렇죠. 왜냐면 사무실 자체가 없잖아요. 사무실 자체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중개 보수를 초과하는 그리고 이건 중개 보수라고도 표현을 안 하고 컨설팅 비용이라는 애매한 비용을 붙여가지고 이제 1억이나 요구하는 그것도.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이제 생기는 어떤 그런 그 이제 법이 규정하는 것 중에 이제 중개 보수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중개 대상물의 어떤 가액에 따라서 뭐 맞아요. 최대한 법정으로 뭐 청구할 수 있는 뭐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 음. 말도 안 되는 금액 청구하는 것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이른바 사짜 냄새가 나죠. 그 이제 대금만 먹고 튈 것 같은. 공인중개사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공인중개사인지 아니면 중개보조원인지 밑에 일개 직원인지 아닌지 그리고 중개보수 같은 경우에도 법정으로 상한 수수료율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냐 뭐 토지냐 뭐 건물이냐. 주택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 좀 요율이 다르기는 한데 네.
중개 수수료라는 표현도 안 쓰고 뭐 컨설팅 비용 그러니까 좀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중개 수수료 법정 상환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1억 원을 건네줬다. 이거 당연히 나머지 9천만 원은 부당이득이거든요. 나중에 법적으로도 이거 다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국토부가 전세 사기에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한 것이 밝혀지면서 이제 조사에 나섰는데 어떻게 전세 사기에 공인중개사들이 가담을 할 수 있었는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그 시세가 있잖아요. 네. 매매하는 시세가 있는데 그것보다 전세값을 올려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이제 집주인하고 차액을 나눠 갖는 거. 근데 이제는 가장 흔한 전세 사기 수법은 이른바 그 동시 진행 수법인데요. 이건 좀 많이 보도도 되긴 했는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결국에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하는 건데요.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부동산을 사요. 네. 네,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매매 계약을 하는 뭐 거죠. 갭투자라는 네, 방식이랑 비슷한 맞아요. 건가죠? 무조합원 갭 투자 방식인데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제 바지 명의자에게 이전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 조직적으로 범죄 조직을 구성해가지고 해서 실제 사례인데요. 분양 대행업자, 그다음에 중개 보조원, 그다음에 바지 명의자 등을 포섭을 해가지고 네. 범죄 조직을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바지 명의자가 나중에 이제 전세 계약 기간 끝나고 보증금 반환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임대 사업자로 포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순진하게 믿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그 피해자의 이 전세 보증금으로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소유권을 바지 명의자 앞으로 이전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에 이 바지 명의자는 파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돈은 이제 찾을 길이 모여내시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이 더 그 지능적인 게 뭐냐면 임대보증 가입이라고 해서 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렇게 그 보증을 해주는 그 제도를 이용을 해서 아 우리 임대보증도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더 오히려 점세값을 더 올려받는 거예요. 예. 그래 놓고서 이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보증을 맞으면서 그 반환 의무가 아직 여기로 회피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적발이 돼가지고요, 완전히 무슨 범죄 조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뭐 이게 피해 단위가요. 몇 억 수준이 아니에요. 세대가 많으니까. 아, 그러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실제 사례인데 총 153세대가 이 바지 명의자에게 이 동시진행 수법으로 총 피해액이요 353억입니다. 미쳤네요. 이게 와. 그냥 뭐 우리가 지금 부동산 단위가 크잖아요. 세대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몇백억 대네. 그렇죠. 부동산 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정말로 지능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상당히 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아주 클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대가 굉장히 크니까요. 이 정도면 뭐 자격 정지는 뭐 물론이고 여러 가지 처벌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공인중개사법에도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어떤 자기의 자격을 이용하거나 뭐 물론 자격 없이 하는 것도 당연히 다 처벌하지만요. 네.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와 같이 진짜 속이고 한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기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일반 형법을 적용을 해요. 일반 형법상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 피해액이 몇백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특가법이라고 네, 하는. 특경가법이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네. 이 형법상 사기의 피해액, 그러니까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부터 이 법이 규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4억 9천 얼마까지는 여기가 적용이 안 되고 5억 원부터 적용이 되는데 예. 자 50억 원 이상일 때는 형이 진짜 셉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와.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사형만 빼고 거의 살인죄에 준하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징역형과 별도로 벌금까지 병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처벌 그 수준은 엄청 높기는 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 잡아도 내 돈 다 날리면 사실은 나의 생계랑 바로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거라서 진짜 사기는 안 당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게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보존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에 정부에서 막 특별법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뭐 정부에서 대출해주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렇게요. 한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사기에 가담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형사적인 책임도 지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도 지고 예. 일반 형법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도 지고 뭐 자격 정지라든지 자격 취소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처분까지 받게 되지만 이 변호사가 말하는 건 그거는 그거고 예를 들어서 피해자들이 구제되는 건 직접적으로 구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네. 물론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존해야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건 당연하고 반대로 거기에 일정 부분이라도 책임이 있는 공인중개사도 그 책임을 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같이 진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악당들이 어떤 자력이 있겠느냐 이 변호사가 말한 건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악당 무리의 이제 그 공인중개사라는 이름이 뭐 한 네. 단어가 아니라 이제 공인된 중개사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국가에서 공인을 해주는 네. 이게 이제 좀 잘못됐다는 지적을 좀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지난 10월에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됐다고 들었어요. 처벌이 더 강화가 됐습니까? 예, 뭐 자격에 관한 내용이 좀 강화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냥 쉽게 말하면 집행유예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뭐 이렇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 기간에 더해서 그 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그러면 일단 유예 기간이 2년이죠. 네. 유예 기간이 2년이 만료된 날부터 또 2년 이게 2년을 추가해서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를 중개사무소를 개설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강화한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범죄를 저질렀으면 공인중개사 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개업 중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이제 중개 보조원이라든지 직원을 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 그러니까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한 명이 뭐 무제한으로 채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관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의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채용 상한제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사람들만 채용을 해라. 이런 내용들도 있고 중개보조인이 현장 안내라든지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공인중개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중개 의뢰인한테 신분을 명확 밝혀야 돼요.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반드시 알리도록 이렇게 또 규정하는 것도 이번에 다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왜 생기냐면 공인중개사법에 어떠한 그 의무가 있냐면요.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고용한 사람의 수를 그러니까 고용한 사람을 명시를 하고 그거를 이제 밝혀야 돼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미신고한 거, 신고하지 않은 것도 처벌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인 볼 때는 이분은 당연히 중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겠지. 왜냐면 자기가 막 전문가처럼 설명을 하고 막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니까 당연히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중개 보조원이라는 거예요.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그 당황스러운 거 넘어서서 정말 직접적인 피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법문에 미리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공인중개사는 아니고 중개보조원으로서 이 중개보조원도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네. 말 그대로 보조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이걸 아예 법으로 명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조금 의미가 있고 또 뭐가 또 추가가 됐냐면 전제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확정 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어떤 설명 의무를 더욱더 부과하는 그런 미비점을 좀 보완하겠다라는 취지로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 중개 보조원 이야기를 이제 여러 차례 주셔가지고 또 여쭤보면 그 부동산 사무실 가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보통 한 분이 계시는 경우는 잘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두세 분 정도 네. 계시고 같이 일하시면서 여기는 공인중개사 분이 몇 분인가 뭐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된 경우들도 있었을 텐데 네. 중개 보조원이라는 분의 역할은 정확히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법문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에 소속돼서 네. 중개대상물에 대한 뭐 현장 안내, 뭐 이거 현장에 가서 뭐 이런 상황을 본다든지, 네. 아니면 일반 서무라든지 이런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거나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개 행위를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을 보조하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공인중개사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쉽게 생각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은 또 사무장 있잖아요. 예. 알고 봤더니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무장이 변호사인 줄 알았다. 이런 거하고 좀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사무장이 같아요. 변호사인 줄 알았다. 네. 공인중개사나 중개 보조원분들과 부동산 업무를 진행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시더라도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직접 집주인하고 대면을 하셔야 돼요. 예. 대면하고 계약하는 게 가장 좋은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이 진짜로 작성된 건지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공인중개사가 막 등기부 뽑아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줘도 본인도 직접 좀 등기를 확인하고 집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명의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계약을 맺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사기 피해를 안 당하시려면은 내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굉장히 그 전후 근접한 시점으로 매매 계약이 있고 임대인이 갑자기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하고 매매 대금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동시진행수법의 전세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까 아하. 의심하고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이사비도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한 1년, 2년치 상당의 대출금도 이자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서 막 선심을 쓰듯이 어떤 계약 조건을 막 내건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것도 사기를 많이 좀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계약을 한 당사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뭐 공인중개사가 이거 뭐 저기 매도인 측하고 다 얘기됐으니까 저랑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믿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누구랑 하는지를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지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에서 나의 어떤 뭐 과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억울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를 하셨는데 그런 손해가 발생하는 거는 사후적으로는 해결하는 방법이 참 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이게 단위가 크잖아요. 뭐 억대가 너무 10억대도 넘어버리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좀 더 한번 뭐 무조건 의심하라는 건 아니지만 더 꼼꼼히 확인하시고. 다른 공인중개사 같은 데 가가지고 더블 체크하고 3번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때요? 그렇게 막을 수도 있겠지만 같은 일당이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그 종인중개사가 들고 있는 물건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 다른 중개사 가서 확인하려고 해도 그건 내 물건이 아니면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게 뭐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시세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맞아, 있겠죠. 시세를 좀 파악해보고 이게 매매가하고 전세값이 왜 이렇게 비슷하지? 이런 건 좀 한 번씩 좀 의심되고. 전세값 더 비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네. 꼼꼼하게 살펴보는 네.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연말 연초면은 지역 곳곳에 사랑의 온도탑 세워진 거 다 보셨을 겁니다. 네. 모금 시작 한 달이 지나가면서 1월까지 접수로 알고 있는데 전국 대부분 온도탑 나눔 온도가 100도를 넘어섰다 그래요. 올해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목표액을 조기 달성했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더군요. 네, 저희 여수 MBC를 통해서도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전달한 개인이나 단체가 많습니다. 예. 그중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단체를 만나봤는데요. 바로 여수 신기예술마을 학교 아이들입니다. 예. 1년 동안 학생들이 직접 구상하고 만든 아트 상품을 판매해서요, 그 수익금을 저희 여수 MBC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예. 여수 신기예술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송전성 작가와 조아윤 학생 만나보시죠. 갤러리 노마드 부관장이기도 하고 민들레 작가로 알려져 있는 손정선입니다. 이번 성금 모금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 마을학교가 매년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1년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신기예술마을학교 2023년 프로그램이 그 아트 상품 개발 그리고 판매 그리고 이제 사회 환원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경제적 주체성을 익혀가는 계기가 되고 또 사회 환원이라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재화의 가치를 이제 새롭게 정립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아트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상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모금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처음부터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신기예술마을이잖아요.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에서 특화된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그 마을 학교를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기예술마을학교 거점은 갤러리 노마드입니다. 갤러리 노마드는 이제 미술 전시와 공연을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뭐 문화예술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니까 이것을 이제 아이들과 같이 뭐 전시나 공연 이렇게 이제 문화, 역사 이런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태어난 곳이죠. 일단 이제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2024년 달력을 만들었어요.
달력을 만들고 또 자신만의 그 책갈피를 이용해서 독특한 책갈피 이런 책갈피를 만들고 또 저희가 여순 사건을 저희 갤러리에서 많이 전시를 여순 사건 기록관 해가지고 거의 지금 6, 7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백 팔찌나 동백 반지 그리고 또 아크릴 작품들, 아이들 작품들 그리고 에코백을 이제 또 다시 또 제작을 해가지고 아이들만의 작품들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된 거죠. 저희 1층 갤러리에서 판매하게 됐습니다. 어때 사람들 호응이 좀 많이 좋았나요? 일단 학부형님들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또 아이들 친구들도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저희 갤러리에 자주 방문해주신 관람객들도 많은 호응을 주셔서 이렇게 모금이 성대하게 된 거죠. 저도 뿌듯했지만 아이들이 너무 뿌듯해하고 또 다른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자기들 또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게 되게 감명받은 거죠. 이번에는 12명의 아이들이 참여했습니다. 4, 5, 6학년들 초등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이런 마케팅했지만 작년에는 좀 여순 사건과에 관련한 교육들을 시작하셨어요. 네네. 저희 이제 노마드 갤러리에서는 해마다 여순 사건 기록관이라고 해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조금은 이제 어렵지만 아이들에게 여수의 역사를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을학교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게 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그림으로 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이 그린 여순 이야기라는 책을 이제 발간을 하게 됐어요. 그 이제 전남교육청하고 각 학교에다가 배포를 하고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지 다음에 또 뭐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꼭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여순 사건이 어떤 말인지도 모르고 여수 순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더욱더 놀래고 그래서 이게 뭐 멀다면 멀지만 또 가까운 75년밖에 안 됐잖아요. 역사가. 그래서 75년 전에 이런 일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었단다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놀라더라고요. 애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공부를 해 나감으로써 역사의 이제 진실을 알게 되고 이 역사를 우리가 좀 바로 알아서 친구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겠다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또 나오면서 아이들이 너무 또 뿌듯해하고 또 그간에 또 어려웠고 뭐 이렇게 힘들었던 점을 되게 뿌듯해서 저도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께서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의미를 부여해서 판매한 그 돈으로 누군가를 도운 건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뿌듯함을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그냥 있는 돈을 그냥 성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어렸을 때 이런 성금을 하고 사회에 환원을 하면 다음에 이제 커서도 더 많은 또 기부도 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겁니다. 너무 보람되고 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 또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날 TV 방영했잖아요. 온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두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예비 6학년 조아윤입니다. 그 아트 상품들을 만들어보고 배울 수 있어서 즐거웠던 점도 있었는데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만약 제가 다음에 커서 이러한 일을 또 하게 된다면 이 경험이 너무 소중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긴 시간 동안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직접 판매해서 그 수익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람을 느꼈고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그때도 행복한 마음으로 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들면서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일단 이거 열심히 만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여순 사건에 대한 활동을 했었는데 어땠어요?
여순 사건이 저희 나라 중에 하나의 역사잖아요. 선생님들과 함께 여순 사건을 공부하면서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어요. 근데 75년 전 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여수에서 일어났던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에게 조금 더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책이 나오니까 좀 너무 설레고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되게 뿌듯하고 약간 보람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아이들과 함께 뭔가 뜻깊은 활동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이제 마을학교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4년 저희 마을학교로 선정이 된다면 이제 또 다른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내년에 또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그냥 배우는 것은 어떤 데 가서 다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좀 뜻깊고 좀 의미 있고 또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그런 꿈 아니면 뭐 그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항상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할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월 17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산의 라구요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짧게 들으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